네, 주식 기초 강의 1-4강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각 금융기관이 하는 일 이거 할 건데요. 각 금융기관이 하는 일은 금융기관 하는 일 다 알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금융기관 하는 일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 잘. 어떤 증권사는 뭔 일을 하고 운용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얘기 진행할 거고요. 요걸 하면서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매매 현황 보시면은 개인은 우리가 뻔히 알죠, 개인인 거. 그럼 기관에서는 투신이 뭐고 사모펀드가 뭐고 금융투자가 뭐고 보험,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등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좀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알게 될 거고, 그러면은 대충 금융기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많으시면 뭐가 좋냐면요, 주식 사기 이런 거 잘 안 당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이런 일을 하고 딱 요 사람은 요렇게 일을 하는 건데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이거 사기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방송을 좀 잘 보시면은 아마 좀 전체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내용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같이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은행 한번 볼게요. 은행 뭐 합니까? 은행 뻔하죠. 은행 하는 일 예금 대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멋있는 말로 하면 여수신이라고 해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돈놀이 한다고 그러죠. 돈놀이 하는 겁니다. 예금하고 대출하고, 예금한 들어온 돈 가지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대출 나가고, 보통 예금은 이자를 많이 안 주죠. 그렇죠? 대출은 이자를 좀 비싸게 받고 그 차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예대마진이 주요 수익원입니다. 예대마진이 주요 수익원이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은행은 예대마진이 주요 수익원입니다. 원래 하는 일이 예금 대출이니까. 자, 예대마진을 주로 NIM이라고 하는데, NIM.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은행들은 주로 이거 돈놀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주업이죠. 주업인데 또 부가적인 업무로는 뭐 금융상품 판매를 많이 하죠. 보험, 은행에서 뭐 방카슈랑스라고 해가지고 보험 팔기도 하고, 카드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은행이 이거를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을 주로 판매만 한다. 판매만 합니다. 판매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얘네들 잘 모릅니다. 물론 카드나 이런 거는 뭐 쉽겠죠. 보험도 뭐 좀 공부하면 되겠지. 근데 펀드는 지들이 운용하는 것도 아닌데 잘 알까요? 제가 봤을 때 은행 직원들 중에 펀드 잘 아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은행에서 원래 이런 상품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은행에서 이런 상품 취급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불안전 판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추천하고 막 뭐 펀드 투자 상담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펀드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뭐 이런 거 해놓잖아요. 자격증. 이거 개나 소나 다 땁니다. 다 따는 자격증이에요. 진짜 문제다 한 이틀 하면 다 여러분 아무나 다 따요. 아무나 다 따는데 그거 하나 딱 따놓고 막 펀드 이거 상담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은행에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DLS 사태 같은 게 터지는 거예요. DLS 사태 이거 독일 국채 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판매했는데, 독일 국채로 안전자산이라고 그리고 판매했는데, 일단 DLS가 ELS 같은 거거든요. ELS처럼 낙인 나가웃이 있어서 그걸 이제 낙인 나가웃이라고 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낙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막 환매당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상품이 이거 기본적으로 옵션 상품이에요. 사실은 옵션 상품입니다. 극도로 위험한 상품이에요. 이거 은행에서 왕창 팔아잡기다가
독일 국채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독일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전에 팔아제끼다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조 단위로 손실 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났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은행에서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는, 자기들 설명도 잘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상품 자꾸 팔라고 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 가서 여러분들 예금 대출만 하지 펀드나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걔네들. 예, 진짜 제일 모르는, 저는 은행 가서 제일 한심한 분들이 제일 은행 가서 펀드 가입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뭐 ELS 상품이나 DLS 상품 하는 사람 보면 진짜 예. 물론 은행에 PB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업무 볼 때는 그냥 예금 대출 위주로만 해라. 꼭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상품도 판매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 금융 상품 판매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지점도 좀 줄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은행에 있을 때 한 513개 지점인가 있었거든요. 그때 500 몇 개의 지점이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더 줄었겠죠. 이제 더 많이 줄었겠죠. 예, 그 정도로 좀 요즘에는 이렇게 지점도 줄이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전문화되어 있는 그 분야만 하는 게 맞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투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은행이 있죠. 근데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사실 거래를 거의 안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 거래 거의 안 하죠. 여기서 나오는 은행의 거래는 뭐냐면 타인 자본으로 특별 계정 잡혀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타인 자본 특별 계정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객 계정을 여러분 고객 계정을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를, 이거 은행이고 뭐든 간에 이거 전부 총칭해서 얘기 드리는데, 예, 고객이 맡긴 돈 투자하는 것을 특별계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회사, 그러니까 금융기관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이제 자기 자본 계정 또는 고유 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요 용어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론 자기 자본 거래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뭐 얘네가 얼마나 위험하게 하겠습니까? 예, 얘네 거의 자기 자본 계정으로 거의 주식 투자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은행이 이제 주식을 매매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냥 장기예요, 장기. 예. 은행이 주식 투자하는 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중장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다라고 하면은 은행이 뭐 얼마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예, 뭐 거의 비중도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중장기 투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은행이 투자가 왕창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단기간에는 별로 안 움직이겠구나, 중장기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각각의 뭐 업무가 다양합니다만은 은행은 뭐 보통은 이제 뭐 행원도 있고, 행원 뭐 텔러 뭐 그 다음에 뭐 PB부터 해가지고 뭐 행원이 이제 PB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합니다만은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요런 부분보다는 어떤 특징을 아셔야 되냐면 대기업들을 이제 주식 매매, 주식 및 거래, 아니면 블록딜,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별 매매 현황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증권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대부분 다 증권사 쪽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의 역할이 조금 이제 증권 시장에서 좀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율 매매 현황에서도 그렇게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요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은행에서 크게 금액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좀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은 은행은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로 은행에는 펀드 매니저 없죠? 예, 은행에는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은행에 애널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은행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를 안 해요. 애널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물론 은행 같은 경우는 경제연구소는 있습니다.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소는 있는데 뭐 하나경제연구소 해가지고 뭐 하나은행에서 하는 경제연구소 뭐 이런 데는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로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막 어떤 분이 막 예를 들어서 나 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하면은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다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인데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를 뭘 증권사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증권사라는 거는 주문을 한국거래소나 NXT에 주문을 낼 수 있는 회원사를 증권사라고 합니다. 즉, 증권사 또는 선물사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주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아니면 내 주문을 낸다? 말이 안 되죠. 일단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거래소가 있으면 회원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회원사들이 있고, 이 회원사를 증권사라고 하고, 이 회원사 밑에 이제 고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거래를 하면 A 회원사다 그러면 A 증권사다 그러면 A 증권사에 주문을 내면 이 A 증권사가 거래소에다 주문을 내고, 그게 이제 순식간에 쫙 주문이 나가죠. 나간 다음에 증권사가 수수료를 다 떼죠. 수수 다 떼고 세금 다 떼면 거래소에다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좀 더 거래소한테 보내주고 자기는 나머지 먹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문을 내는 거는 무조건 증권사에서만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아니면 아예 주문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증권사 뭐 온라인 증권사도 있고 뭐 오프라인 뭐 온라인 다 같이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만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주 업무가 여기 나온 대로 주문 중개, 모집 주선, 증자 인수도, IPO, 회사채 발행, 인수합병, 주관, 이런 업무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주문 중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문 중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리테일이 있고, 개인 상대하는 게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홀세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 있어요. 나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증권사의 직원분들은 대부분 리테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법인영어팀 여러분들 잘 못 봐요. 거의 본사에만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로 법인 영업을 많이 합니다. 법인 영업이라는 거는 일반 이제 개인 영업은, 리테일 영업은 개인이라고 하는데, 개인 영업은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막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주문 중개를 할 때 뭐 도움을 준다든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준다든지, 어떤 게 좋습니다, 요즘에 어떤 게 잘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 기업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리테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홀세일 법인 쪽은 이제 주로 어디를 상대하냐면 운용사, 자문사, 연기금, 그 다음에 대형 법인, 뭐 이런 데를 상대합니다. 우정사업부, 뭐 공제회,
뭐 이런 데 상대하거든요. 예, 이런 데 상대하는 걸 이제 법인영업팀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갑을 관계가 있어요. 갑을 관계. 증권사는 갑을 관계를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 증권사는 무조건 의리입니다. 왜냐면 이런 주문 중개하는 회사가 한 50개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개인만 해도 50개고요. 법인만 해도 법인 영업만 해도 한 2, 30개 될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겠죠. 수수료 경쟁은 이미 끝났어요. 수수료는 다 똑같아요 요즘에. 수수료는 수수료는 어차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승부한다 얘네들은? 이제 투자 보고서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투자 보고서로 승부하지 않아요. 주로 이걸로 승부해요. 술 한잔 하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 골프 한번 치러 가시죠. 이러면서 이런 걸로 다 승부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왜 잘하느냐. 제가 이제 연기금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연기금 완전 슈퍼갑이거든요. 슈퍼갑 오브 갑이. 진짜 어느 정도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1200조 원 운영. 1200조 운영하고 여기서 주식만 해도 한 300조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문 한번 나가면 그냥 몇만 주는 그냥 사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주문 중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를 먹거든요. 주문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주문 딱 나가면 수수료 몇억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좋은 보고서, 좋은 리포트 딱 해가지고 딱 우리가 이렇게 딱 분석해 왔습니다. 요즘 시장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공제 담당자분들, 공제 펀드 매니저분들, 그 다음에 운용사한테도 얘네는 갑이거든요. 증권사하고 운용사가 있으면은 증권사하고 운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용사가 갑이에요. 증권사는 을입니다. 왜냐면 운용사도 뭐 몇십조 원씩 운영하는 운용사면 어디다 주문을 주는지는 지들 마음이에요. 자기들 마음이죠. 그럼 증권사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D 증권사, 증권사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어디다 줄지는 얘네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항상 을로 있습니다. 을로. 근데 여기서 이제 연기금이나 공제나 뭐 이런 데는 솔직한 얘기로 연기금, 공제회, 우정사업부 뭐 이런 데는요 운용사한테도 갑이에요. 운용사도 연기금, 공제 이런 데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연기금 딱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증권사 법인영업팀 상무가 상무면은 이제 나이 지긋하신 상무님들이 연기금 최말단 그 자금운용단 최말단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90도로 인사해요. 진짜 90도로 인사합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민망할 정도로 그냥 안절부절해요. 그냥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때 이제 연기금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그때가 5층 자금운용단이 5층에 있었거든요. 5층에 엘베 딱 내리자마자 양옆으로 각 증권사 법인영업 담당자들이 싹 다 도열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안에는 아는 사람 있거나 뭐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진짜 아침에 막 다 일렬로 딱 서가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러면서 이러고 다녀요. 민망해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 얼마나 황당하냐면 제가 이제 증권사 있다가 이제 옮긴 건데
증권사에 있을 때 정말 하늘과 같던 리서치 센터장님이 계셨어요. 그 리서치 센터장님이 이제 딱 주식용티 PT하러 오셔서 PT, 그러니까 시장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러 이제 우리 정기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아유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하면서 제가 90도로 인사했는데 오히려 딱 그때 되니까 이제 센터장님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 요거 에피소드 진짜 많은데 사실 옛날에 그 모 증권사에서 저희가 이제 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한 500억 들어갔거든요. 500억 들어갔는데 그 모 증권사에서 주문을 냈는데 그 증권사가 돈을 원래 BW 체결되고 나머지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 안 준 거예요, 돈을. 500억인데 체결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LG노텍 BW였던 것 같은데 그때 LG노텍 BW 체결하고 나머지 한 400 몇 억이 체결 안 됐단 말이에요. 450억 넘게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날 이 T+1이니까 결제 끝나고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그날 그 증권사에서 모르고 안 준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진짜 난리 났어요. 진짜. 우리 팀장님 전화해가지고 그 증권사 거의 폭발시켰어. 진짜. 법령 다 뛰어왔어요. 다 뛰어와서 막 진짜 제가 좀 여기서 좀 과장 좀 덧붙이면은 손 들고 서 있어야 할 정도예요. 그럼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약간 그 정도로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 400 몇 억을 하루 늦게 받으면 그 이자가 하루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 이자가.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 가불관계가 상당히 좀 대단히 좀 뭐랄까 좀 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영화에 돈이란 영화가 있어요. 유준열 씨 나온 영화 돈 보면은 거기서 이제 유준열 씨가 증권사 법인 영업티로 나와요. 증권사 법인 영업 직원으로 나옵니다. 요거 보시면 아마 좀 이해 좀 되는데 약간 살짝 MSG가 좀 살짝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요 운용사랑 이걸 따졌을 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운용사 펀드 매니저 중에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자기 무슨 조카 졸업식인가 거기에 모르고 꽃을 못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꽃 사들고 뛰어와. 증권사 꽃 사들고 뛰어와요. 진짜 이게 요쪽이 영업 쪽으로는 거의 여러분 막 보험 영업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아유 상대도 안 돼요. 보험 영업은 이런 거에 상대가 여기가 훨씬 더 빡셉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업의 꽃이에요. 완전 꽃. 제가 아는 그 여자 아나운서가 하나 있는데 그 아나운서가 채권 영업 쪽으로 갔어요. 채권 영업 쪽으로 갔는데 채권 영업하는 이제 그 해외 채권 딜러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 운용사나 이런데 이제 연기금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법인 영업을 하는데 와 이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저한테 막 메신저 보내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아침에 노래를 불러달라 그랬대. 노래를 불러주면 주문을 준다 그랬대. 그럼 막 아침에 노래 불러줘야 돼. 야 이게 이 정도 심합니다. 진짜 심하거든요. 이게 심해서 생긴 일이 뭐냐면 여러분 증권사 리포트가 매도 리포트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아예 없진 않은데 거의 없습니다. 매도 리포트를 쓰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 같은 경우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운용사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그 운용사는 그 증권사에 주문을 안 주겠죠. 옛날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삼성투신이나 이런 데서 한참 잘 나갈 때는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제일 잘 나갈 때는요. 물론 지금도 잘 나가지만 걔네 보유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만약에 매도 리포트 쓰잖아요. 전화합니다. 운용사에서 전화해요. 어디다 전화하냐면 증권사 법인영업 상무나 아니면 리서치 센터에 바로 전화해요. 너네 지금 장난하냐? 너네 때문에 지금 진짜 말투 완전 반말이야 다. 너네 장난하냐 지금?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펀드 수익이 떨어졌는데 니가 책임질 거야? 너네 이거 매도 리포트 썼지? 매도 이거 아니야. 만약에 너 나 설득해봐. 내가 만약에 이거 합리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만약에 매도 아니면 어떡할래 너?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진짜 거의 어느 정도냐면 야 너네 애널리스트 당장 불러와. 야 너네 그 증권사 담당 애널리스트 당장 뛰어오라 그래 여기. 뛰어 불러옵니다. 쪼이트 가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리포트가 거의 없어요. 네. 진짜 매도 리포트 다 뜨잖아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용기야 이거 진짜.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아직도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게 그 어느 때냐면 그 삼성물산 매도 리포트 썼을 때 이거 어디 가서 한화투자증권에서 썼거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때 아주 이때 삼성물산 매도 리포트 한번 썼는데 이거 언제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지분 확보할 때 이때 어땠냐면요. 이때 하나투자증권 사장이 잘렸어요. 주진영 사장님께서 이때 이걸 매도 리포트 썼다고 주진영 사장님 잘렸어요. 이때.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용감한 매도 리포트 중에 멋있었던 게 예전에 갑자기 애널리스트 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증권에서 2차 연지 매도 리포트 했을 때 2023년에 요거 이때 진짜 용감했어요. 이거 쓰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하나증권 앞에서 기다리면서 달걀 들고 야 너 때문에 주식 떨어졌어 이러면서 와 진짜 무섭더라. 진짜 매도 리포트 한번 썼다고. 또 기억 남는 거는 작년 초에 작년 중순인가? 예, 작년 중순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거 진짜 엄청 웃긴데 증권에서 하나오션 매도 리포트 이건 대차게 틀렸죠? 네, 이거 완전 틀렸습니다. 이거는 완전 틀린. 한국투자증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리서치 팀마다 특징이 좀 있는데 한투는 좀 제가 한국투자증권은 제가 이거 따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또 한국투자증권 사람들 또 이 영상 보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증권 업계에서 약간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물론 높게 평가하는 것도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한투는 너무 좀 자기들이 인류처럼 너무 행동해요. 진짜로. 우리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간에 이렇게 매도 리포트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증권사 리포트 볼 때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목표가 하향이나 하향 이런 하향이나
아니면 뭐 전제를 깔거나 이러면 그냥 매도 리포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볼 때 뉘앙스, 행간의 뉘앙스 좀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원래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근데 왜 차마 매도라고 얘기 못하고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보셔야지 증권사 리포트에 절대 속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걸 보고, 그런 거 봐야지 안 속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주문 중개 하다가 했는데, 이제 증권사에서 가장 헤드라고 하시는 부서가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인데, 이 증권사 리서치를 뭐라 그러냐면 셀사이드 리서치라고 합니다. 리포트 판다고 해서 셀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리포트를 팔진 않아요. 팔지 않은데, 운용사랑 그다음 연기금, 그다음에 공제 이런 데서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셀사이드 리서치가, 증권사 셀사이드 리서치는 조직이 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업종, 거의 모든 섹터를 커버합니다. 커버한다는 얘기는 커버에서 거의 종목의 리포트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운용사나 연기금, 공제회 뭐 이런 데들은, 자문사 등은 리서치 조직이 작아요. 저도 연기금 있을 때 리서치 하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잘해봐야 한 10명도 안 돼요. 7-8명밖에 없어요. 진짜 뭐 정확히 업무로 따지면 한 2명, 정확히 하면 2-3명인 거고, 거기에 이제 채권이나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이제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증권사 리서치, 셀사이드 리서치는 거의 한 40명 조직됩니다. 40명 정도 조직되는데, 이제 요런 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런 데는 이제 바이사이드 리서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애널리스트,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하고,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근데 자문사의 애널리스트를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용어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얘네 같은 경우 이제 그 보통 이런 바이사이드 조직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좀 참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부담도 줄고, 자기가 이제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부담도, 실제로 자기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부담도 좀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고한 리포트를 첨부를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럼 첨부를 하게 되면 그쪽 증권사에 주문을 주게끔 돼 있어요. 물론 연기금이나 이제 자금 규모가 큰 데는 어느 정도는 정률적으로 증권사 법인연구팀마다 다 주문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딜 좀 많이 주고 덜 주고를 증권사 리포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공식 룰입니다. 공식 룰인데 증권사 리포트로 판단 안 하고 자꾸 올라야 돼. 자꾸 술 사줘야 되고, 술 접대 많이 하는데 자꾸 주문 많이 주고, 자꾸 그래요. 세상이 좀 그래요. 제가 진짜 그 운용사 조직에 제 바이사이드 있을 때 진짜 술을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니, 우리나라 증권사가 무슨 법인연구팀이 한 30개, 운용사도 우리한테 의리였는데 그거 다 합치면 40-50개 되거든요. 40-50개 한 달에 한 번 접대를 못 해요. 한 달에 한 번 접대를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술 2탕 3탕 떠야 됩니다. 와, 진짜 그때 얼마나 많은 술 먹었던지. 술도 그냥 뭐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나뉘어진다. 그리고 요 셀사이드 리서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도요, 정식으로 증권분석사 있고 금융투자협회 등록 인력 아니면 애널리스트란 말을 못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애널리스트야. 다 불법이에요. 그런 애널리스트란 말 붙이는 것 자체가 애널리스트 해서 증권분석사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투자협회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이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거지. 요즘에는 뭐 TV 나가면 뭐 아무 전문가나 다 지가 애널리스트래. 보면은 아닌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 못 하시겠죠. 저는 그냥 한 방에 구분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좀 이게 원래 문제가 있어야 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저는 애널리스트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럼 셀 사이드세요? 바이 사이드세요? 아니면 셀 사이드세요? 물어보면요. 진짜 애널리스트 아닌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냥 뭔 말이지? 막 이럴 거예요. 그럼 뭐다? 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셀사이드나 바이사이드를 경험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 실제 증권업계 용어예요. 이게 증권업 내에서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사기당할 일은 없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원래 딱딱 정해져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쪽도 연봉이 상당히 셉니다. 연봉이 상당히 센데요.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증권사는 요 프랍 딜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구분하셔야 될 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거는 딜러하고 펀드 매니저하고 아예 달라요, 여러분. 딜러나 트레이더들은 자기들이 직접 주문을 내요. 자기들이 직접 주문을 낸단 말이에요. 펀드 매니저는 자기들이 주문을 안 내요. 펀드 매니저는 나중에 이제 또 운용사 자문사 할 때 할 건데, 펀드 매니저는 자기들이 주문을 내지 않고요. 딜러는 자기들이 주문을 내는 게 딜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권사는 프랍 딜링 업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본으로 거래하는 걸 얘기해요. 요걸 또 이제 프랍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용어 정리한 거 중에 여러분들이 요 용어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있겠네요. 자, 이걸 이제 프랍 데스크라고 하고 프랍 딜러라고 하는데, 프랍 딜러 그 매매한 사람 이제 프랍 딜러라고 하고요. 이 프랍 딜러들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에. 증권사 프랍 딜러가 프랍 딜링 업무를 하는데, 이 증권사 프랍 딜러가 우리나라에서 매매로는 거의 탑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저 매매 잘합니다 뭐 어쩌고 하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요. 여기 가고 얘기해. 프랍 딜러다 하고 얘기해요. 프랍 딜러 못했는데 매매 잘한다는 얘기 저한테 해봐야 먹어주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나라에 난다긴다 하는 애들은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얘네도 손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보통 증권사 자기 자본 으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 수익 나면 이 중에 뭐 5대5도 있고 아니면 8대2도 있고 뭐 다양해요. 실제로 제 아는 선배는 한국투자증권 프랍딜러였는데, 그 형은 한 3년 했나? 3년 하고 60억 벌었어. 60억. 연봉을 거의 한 20억 넘게씩 받아가지고
한 60억 찍고 나왔어요. 아 실수령이 60억이니까 더 받았겠네 훨씬. 네, 뭐 거의 그 정도예요. 네. 프랍딜러 그 형 3년 하고 은퇴했어요. 그냥 은퇴하고 뭐 TV 방송 활동 좀 하다가 지금은 그냥 유튜브나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매매로는 거의 탑인 애들이 다 여기 있다. 왜 애들이라고 하냐면 저보다 웬만하면 더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 먹으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증권 쪽은요 나이 좀 먹잖아요. 그러면 전성기 꺾입니다. 예, 다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확실히 좀 딜링 업무는 좀 어리고 좀 손 빠르고 매매 회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잘합니다. 저는 제가 딜링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근데 많이 해봤는데 못하는 건 아닌데 제 적성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적성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순위는 뭐 나쁘진 않은데 제 적성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런 업무들이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증권사가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매우 많이 법니다. 진짜 많이 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 다 보시면 기업 보시면요. 자 63%가 뭐예요?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 물론 이게 다 프랍딜링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ELS 상품이나 뭐 아니면 뭐 다양한 뭐 투자 상품들 또 있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은 다 뭐다? 이 딜러들, 프랍 딜러들이 이익을 낸 겁니다. 거의 증권사 재무제표 보면요. 거의 대부분 수익의 대부분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증권사 사실 이쪽에서 돈 다 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확 느낌이 와닿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근데 이건 잘 안 된 사례인데 옛날에 한맥투자증권이라고 있어요. 한맥투자증권. 거기서 프랍 딜러 하나가 주물 실수해서 파산했죠. 한맥투자증권 없어졌어요. 저희가 그때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를 반대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옵션에서 아침 개장하자마자 1분 만에 한 10억 수익 났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가 옵션 청산하다가 그 수익이 줄었어. 한 6억까지 줄었거든요. 청산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10억에서 줄더라고. 6억 정도 청산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맥투자증권 파산. 그날 손실액이 한 거의 몇백억이었어요. 그냥 한 5, 600억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전체는 300억을 못 막아서 결국은 파산했는데 이 딜러 한 명이 주문 실수 한 번 내가지고 이때 차익거래 식을 아마 잘못 써가지고 아마 주문 실수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때 난리가 났거든요. 저희는 돈 벌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 우리도 기관이잖아요. 기관이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거래소랑 금융투자협회에서 전화 계속 오더라고요. 절반 토하라고. 그래서 절반 토했습니다. 근데 우리 말고도 그 우리나라의 그 투자 레전드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분 한번 좀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성필규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성필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때 한 순식간에 거의 몇십억 버셨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 성필규 회장님 뉴질랜드로 이거 협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끼리는 서로 내가 주문 실수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린 그냥 협의해줬거든요. 아우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서 협의해줬어요. 협의해줬는데 성필 회장님 그 협의 안 해주려고 뉴질랜드까지 갔는데 뉴질랜드 여행 가버리셨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 다 협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협회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수익을 다 못 내고 수익 낸 것도 한 반토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사례들이 있다. 근데 증권사는 프랍딜링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증권사 역시
금융상품 판매를 합니다. 요 프랍딜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다. 자, 여기서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매매 현황을 보시면은, 자, 투자 매매 현황에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예를 들어서 뭐 운용사나 자문사 같은 데서 주문을 받으면 수수료를 빼고 그 나머지 이제 수수료를 좀 거기서 수수료를 빼잖아요. 그럼 얘네는 증권사인데 자기네 회사인데 자기네가 주문 내는 경우는 자기들이 수수료를 낼까요? 수수료를 안 내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어요. 증권사 자기 계정 매매는. 그래서 증권사 자기 계정 매매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매우 빈번합니다. 왜? 수수료가 없으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틱만 수익 내도 수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투자 매매 현황에서 증권사 자기계정 매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로 잡힙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주로 단타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자, 여기 금융투자이죠. 여기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가 단타가 많다. 거래 매매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고, 물론 금융투자가 증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자본하는 모든 자기자본 거래는 다 운용사, 자문사, 자기자본 거래 전부 다 금융투자거든요. 근데 운용사, 자문사, 자기자본 거래는 수수료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중에 상당 금액이, 금융투자에서 상당 금액이 전부 다 증권사 자기자본 매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타가 많다는 거, 성향상. 그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뭐 ELS도 하고, 뭐 PB 상품들도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만은, 증권사에서 꽃은 이제 IB 쪽 업무인데, IB에서도 이제 IPO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장 주관을 많이 하거든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증권사에 상장 주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미래에셋 미래에셋 투자증권으로 수익이 지금률이 한 150% 되잖아요. 이 미래에셋 투자증권에서도 IB 부서가 스페이스X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성과가 크게 이제 나올 예정인 거죠. 아직 상장은 안 됐으니까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이제 비상장사들 발굴한 것도 이 증권사에서 많이 하고요. 거기서 뭐 선제적으로 투자도 들어가고, 그다음 상장 주관사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주관 업무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증권사에서 주로 업무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뭐 안 한 게 있나?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거의 다 했네요. 거의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 투자 매매 동향에서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예를 들어서 1인 매매를 했어요. 1인 매매로 증권사 직원이 1인 거래하면 어디에 잡힐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 중에 뭐 증권투자 상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증권사 상담사가 아니다. 자, 투자자산 운용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1인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1인 매매를 하더라도 뭐 시기랑 수량이랑 뭐 종목 이런 건 이제 고객이 직접 정해야 되는데, 말이 고객이 정하지, 그 솔직히 녹음해 놓고 그냥
다 그냥 했다고 쳐요 다. 근데 그런 경우는 1인 매매라는 건 증권사 직원이 이제 알아서 매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럴 때는 어디에 잡히냐, 여기에서 개인으로 잡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건 다 뭐예요? 계좌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계좌주가 누구냐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좌주가 누구냐, 계좌주를 누구냐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인 매매, 여러분들이 1인 매매 딱 해서 증권사 직원한테 1인 매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 계좌주가 여러분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잡혀요. 개인으로 잡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TF, ETN 거래를 했을 때 그 자본으로 투자 또는 회수를 할 때 어디에 잡히느냐,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사례가 있었죠. 지난번에 사례가 있었듯이 이건 금융투자에 잡힙니다. 금융투자가 이걸 여러분이 이제 ETF, ETN 주문 돈 들어오면 그 돈은 원래 특별계정이라, 특별계정이기 때문에 요건 특별계정, 예를 들어서 운용사나 자문사나 이런 요쪽으로 원래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권사에서 그 주문을 내주는 프로세스로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원래는 투신이나 사모펀드로 잡혀야 되는데, 요게 투신이나 사모펀드로 잡히지 않고 바로 금융투자 주문 나간 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에서 잡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왔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을 때 코스닥 ETF, ETN으로 개인이 자금이 몰렸고, 거기서 개인 자금 몰린 거 가지고 원래 ETF 같은 경우는 운용사 쪽으로 그게 돈이 넘어가서 운용사에서 주문 나가야 되는데, 운용사에서 주문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문 체결이나 이런 거 금융투자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꺾여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펀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운용사 쪽으로 잡히고 운용사에서 주문이 나가요. 원래 운용사 주문 이제 증권사 통해서 나가긴 하지만 운용사 계좌주로 나가요. 계좌주 운용사로. 근데 요거는 ETF, ETN 같은 경우는 계좌주가 증권사로 나오기 때문에, 운용은 실제로 운용사가 하더라도, 물론 ETN은 증권사가 운영합니다. ETN은 증권사가 운영하는데 ETF 같은 경우는 운용사가 운영하지만 그 운용사가 운영을 하더라도 요거는 금융투자에서 그걸 진행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증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운용사 자문사입니다. 운용사 자문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이거 너무 간단해요. 운용사 자문사는. 자, 운용사 자문사 주 업무는 뭡니까? 자금 운용하는 게 주 업무예요. 흔히 말해서 그냥 수익 내는 거. 즉 여기서 근데 수익을 내는 거 뭡니까? 타인에게 자본을 받아서 수익 내는 것을 자금 운용이라고 합니다. 그 운용사 자문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운용사 자문사가 아닌데 남한테 돈 받아서 수익 내주고 그걸로 뭐 하면 안 됩니까? 예,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흔히 뭐라 그러죠? 금융기관이 아닌데 자금을 1인 받아서 투자를 하면 불법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유사수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 여러분 아무나 자금 받아가지고 투자하면 불법이에요. 내가 내 계산으로 투자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맡겨가지고 야 이거 돈 좀 맡아서 네가 거래해서 수익 나면 좀 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맡으려고 막 여기저기 사람 모집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불법이에요. 이거 오로지 운용사 자문사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 자문사가 이 일을 하라고, 요걸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라이센스 사업입니다. 라이센스입니다. 즉 허가받고 해야 돼요.
허가 안 받으면 절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용사 자문사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운용사 자문사 중에서도 이걸 일임 자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임 자문사. 투자 자문만 하는 곳 말고 일임하는 자문사. 여기만 이제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아까는 이제 딜링 업무, 아까 증권사는 딜링 업무에 우리나라 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운용 업무 우리나라 탑인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투자 정말 잘하는데요. 제가 투자 뭐 이런 거 약간 스윙 이상 중장기 투자 잘합니다. 제가 잘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해요. 저는 좀 뭐라 하냐면, 여기서 주름 잡지 말고 저기 운용사 자문사 차려서 하세요. 그러면 전 그렇게 얘기해요. 운용사 자문사 차려서 하면 되잖아. 왜 여기서 뭐 잘한다고 저한테 막 홍보를 뭐하러 해요? 자랑 뭐하러 해? 운용사 자문사 차려서 하면 되지. 그렇죠? 여기는 우리나라에 탑들만 모여 있고요. 대부분 이제 운용사들은 주로 어떻게 돼,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프론트 데스크, 그다음 미들 데스크, 그 다음에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죠.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 이렇게 나뉩니다. 프론트 오피스가 펀드 매니저가 있는 데고요. 펀드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 미들 오피스가 이제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 그다음 백 오피스가 체결 및 결제 업무 이렇게 진행합니다. 백 오피스가 운용사나 자문사의 백 오피스가 증권사랑 얘기해서 그 증권사랑 주문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업무를 백오피스라고 해요. 백오피스라고 하고, 보통 운용사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문 내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막 펀드 매니저래. 나 펀드 매니저인데 막 하면서 내가 어제 주문 내고만 했어. 사기꾼이에요. 펀드 매니저 일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드리지만.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증권사에서도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펀드가 없는데 어떻게 증권사에 펀드 매니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신탁운용 같은 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일임 투자는 말 그대로 일임 투자하지만, 일단 종목명, 시기, 수량 이거는 고객이 정해야 돼요. 근데 고객이 물론 잘 안 정합니다만은, 잘 안 정하고 거기다 넘어갑니다만은, 근데 증권사 그걸 펀드 매니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나 A 증권사 펀드 매니저입니다. 막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펀드 매니저 리가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 자체가 없어요. 자, 증권사에 펀드 매니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주문내는 거 아니더라. 그리고 이제 운용사하고 자문사 차이는 뭐 자본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본금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본금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는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 흔히 공모펀드를 뭐라고 하면 투신이라고 합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이 공모펀드는 투신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라고 나오고 있죠. 공모펀드, 사모펀드 차이가 뭐냐? 50인 이상이냐,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펀드고요. 50인 이하면 사모펀드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사모펀드 설립 요건이 좀 완화됐어요. 되면서 문제가 좀 생겼죠. 문제가 발생했죠.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좀 사모펀드로 많이 진입을 해가지고 예, 이런 사기꾼들이 좀 많다.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메자닌 펀드 가지고 한번 사기쳤던데 거기 어디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거기가 그 유명한 데 하나 있거든요. 메자닌 펀드라 그래가지고 예, 완전히 이제 거기서 증권사에서 자금 모집하고 막 해가지고 운용사에 꽂아주고 해가지고 했던 데인데 거기 결국 어떻게 됐냐? 거기도 결국은 사기였죠. 거기 사기였죠. 메자닌 펀드, 운용사, 사모펀드 어디였지? 이거 검색 좀 해봐야 되겠다. 메자닌 펀드로 요거 유명했던 회사가 있는데 메자닌 펀드로 여기가 이제 옛날에 그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였어요. 다 사기였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머리가 멍청해졌나봐. 옵티머스 자산운용, 라임 자산운용, 이제 생각났다. 라임 자산운용 같아. 이런 것들 보면은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는 이제 돈을 맡기는 겁니다. 여기다 직접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고 그 맡긴 돈을 이제 알아서 운용하는 겁니다. 알아서 운용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맡겨서 투자로 수익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반드시 운용사나 자문사에서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선 대부분이 고객 돈이겠죠. 특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근데 이제 요 고객돈 요게 고객돈이지만 계좌는 계좌주는 운용사 계좌주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러면 이제 운용사로 들어가겠죠. 운용사로 들어가면 운용사는 자기 계좌명으로 계좌주명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요게 투신이 여기에 다 고객 돈으로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주로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고객 돈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신이나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상당히 이렇게 엄청나게 좀 해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펀드나 사모펀드에서 순매수가 나오는 경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잘하는 편이에요.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에서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망한 종목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요 사실은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순히 고객이 환매하거나 투자금을 더 넣을 경우 그럴 경우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고객이 계속 환매를 요청해요. 고객이 펀드 해지하고 돈을 빼가. 그러면 주식 팔아줘야 돼요, 결국. 그래서 그 A라는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주식을 팔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뭐 전혀 좋은 상황은 아닌데 고객이 계속 펀드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딘가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일단 고객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종목 주식을 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다. 그런 것들은 펀드 유입 자금의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해 보면 좀 쉽게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비교하면서 항상
보셔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나머지 뭐 보험 쓸데 없고요. 예, 보험 매매 더럽게 못하고 특별 계정인데, 예, 보험은 여러분 보험 진짜, 예, 연금 펀드나 이런 거 보험 수익률 한번 봐보세요. 얘네 수익률 이게 말이 되는 수익률인지. 자, 그 다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야, 연기금 등인데 여기서 연기금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기금 등이잖아요. 여기서 연기금 등은 연기금, 그 다음에 공제회, 그 다음에 뭐 우정사업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인가요? 자, 연기금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나 뭐 교직원분들은 사학연금, 군인분들은 군인연금, 그다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내죠. 그 낸 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공제는 뭐 예를 들어서 군인 공제, 뭐 교직원 공제 막 이런 데서 공제를 넣으면 돈을, 그 돈 넣은 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우정사업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사업부도 기본적으로 우책 예금도 있고 막 있다 보니까 우책으로 들어온 돈들이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우정사업부가 그런 일도 합니다. 예.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도 자기 자본이 없죠. 예.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고액자본이죠. 고액자본. 예. 근데 요거를 이제 계좌주가 연기금 계좌주, 공제 계좌주, 우정사업부 계좌주기로 잡히면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여러분, 서울시, 경기도 뭐 이런 데들이 세금을 걷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남잖아요. 돈이 남으면 그거 가만히 놀려요? 놀리면 하루 이자가 얼마인데? 그런 거는 이제 돈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넣어놔서 또 이것도 역시 투자에 굴립니다. 투자에도. 예. 이 자금도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장학재단 뭐 이런데 장학재단도 또 돈이 들어오거든요. 돈이 들어온 거 그 가만히 냅둘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한다. 주로 연기금 공제, 특히 연기금 공제 같은 경우는 연기금 등으로 나오는 투자의 동향에서 연기금 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신경 쓰시면 되냐면, 연기금에서 한번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종목을 하루 이틀만 사진 않는다. 쭉 산다. 왜? 워낙에 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매일매일 사는 거거든요. 하루에 다 살 수 없으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사면 주가가 크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증권이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미래에셋증권 보면은 지금 연기금 계속 팔고 있죠. 미래에셋증권은. 예. 팔아야 되나? 예, 물론 매매를 아주 잘하진 않아요. 연기금이. 항상 얘기하지만 매매 연기금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매를 연기금 돈을 무조건 연기금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투신에다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공모펀드나 이런 데나 자문사나 이런 데다가 맡겨요. 일부를. 그걸 위탁운용이라고 하는데 위탁운용을 줍니다. 위탁운용을 주고 그 위탁운용 준 거 가지고 걔네도 투자를 하죠. 연기금이나 공제 위탁운용 받았다 그러면 플래카드 붙잖아요. 운용사나 자문사들이. 왜냐면 그게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게 자기들 자랑이니까. 그게 우리는 연기금 자금을 위탁운용 받은 그런 튼실한 운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주로 계좌주가 바뀌지 않아요. 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나 이런 데 가입하면 계좌주가 바뀌는데, 계좌주가 이제 예를 들어 뭐 투신이면 투신, 뭐 사모펀드 이렇게 계좌주가 바뀌어서 들어가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 연기금 자체 금액 한 명의 금액으로 이렇게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펀드를 그대로 계좌주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기금이 연기금 운용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게 연기금이 아니라 투신한 사모펀드에서 운용한 수도 있다. 운용한 결과물만 여기에 찍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연기금 꾸준히 사는 거 뭐 없나? 연기금 꾸준히 꼭 찾으려면 없더라고. 잠시만요. 뜸하게 하네. 자, 뭐가 있을라나? 자, 뭐 꼭 찾으려면 없더라.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사면은 꾸준히 사죠. 꾸준히 사죠. 물론 중간에 한 3일 팔긴 했지만.
근데 연기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우정사업부도 있고 연기금만 해도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섞이는 겁니다.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투자별 매매 동향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주가가 오르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외국인, 개인, 기관 이 세 명만 있는 게 아니다. 기타 법인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법인은 자, 투자별 매매 동향은 자, 다시 한번 투자별 매매 현황은 총 4주체가 있습니다. 예. 외국인, 개인, 기관,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이렇게 원래 4개예요. 근데 우리는 요 3개를 주로 많이 보죠. 왜냐면 기타 법인이 항상 매매가 많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타 법인은 뭡니까? 일반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이고, 일반 기업은 어디에요? 뭐 삼성전자, 뭐 아니면 뭐 현대차 이런 데서 주식 투자하면, 이런 데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지분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 재무회계팀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도 업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유가가 오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유가가 오르면 문제가 생기면 원유 선물 같은 거 매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대한항공사 애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유사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유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을 가입해요. 그러면은 이게 커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타 법인이라는 거에 잡힙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 전부 다 기타 법인이 잡히고, 모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항상 뭐다? 외국인, 개인, 기관,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이 4개가 정확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 내에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등 국가단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전체적인 설명 다시 한번 또 드렸고, 각 주체별로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얘기 드렸는데 총정리 한번 하자면, 자, 은행 별거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는데 거래도 별로 없고, 가끔 거래 많이 나오는 경우는 블록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대규모의 지분 양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주로 은행이 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은행이 많이 잡히지 사실 그 외에 은행은 볼 거 없다. 자, 그리고 증권은 특히 이제 증권에 써지진 않았지만 금융투자가 대부분은 증권사 자기계정 매매가 많다. 이게 프랍딜링 매매가 많고, 주로 수수료를 안 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상당히 많다. 자, 그 다음에 운용사, 자문사, 그 다음에 사모펀드, 공모펀드, 사모펀드, 자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모펀드하고 공모펀드는 투신해,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만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만 여기서 이제 등락이 공모펀드나 사모펀드,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매수한 종목 상당히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진 것도 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보험 볼 필요 없다. 하여튼 매매 정말 더럽게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은 기관에서 연기금 공제에 뭐 우정사업부, 뭐 국가단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이 합산된 그 결과다라는 거. 한 번 연기금이나 우정사업부가 주식을 매수하면 하루만 사는 게 아니고 이틀, 3일, 4일, 5일, 6일 어떤 건 몇십 며칠 동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주식 딱 들어온 순매수가 떴다,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주가가. 거기에 이제 기타 법인은 일반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주식 사기도 당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각 금융기관이 하는 일,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매매 주체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1시간 넘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1-4강 마쳤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1강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강에서는 경제지표, 경기순환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니까요. 계속 교육 강의 이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